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민주 육아연구소 소장 이민주입니다. 작년에는 실전 육아, 훈육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희가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소통을 조금 하면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시선에서 여러분들 들어와 계신 분들 좀 보이거든요.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 의정님, 지은님, 네, 지연님, 서리맘, 다임맘 제가 다 보이거든요. 혹시 카메라 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켤 수 없는 분들은 지금 제가 채팅창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도 소통이 가능하니까 해주시고, 유튜브로 지금 접속 중이신 분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 보면 또 여러분들이랑 아이 컨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주제 알고 오셨어요? 오늘 주제 제가 선정하면서 정말 공감하면서, 왜냐하면 저도 5살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되게 공감되고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고민하고 선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죠. 자기 조절이 어려운 아이와 분노 조절이 어려운 부모. 너무너무 무거우면서도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주제이기는 한데, 자기 조절이 어려운 아이, 분노 조절이 힘든 부모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 몇 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채팅창 열려 있는데 아이 개월수를요, 지금 채팅이 가능한지도 제가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으니 겸사겸사 아이 개월수를 벌써 올려주셨어요. 개월수를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개월, 또 32개월. 네. 몇 개월이에요? 14개월, 27개월, 21개월, 7개월, 연년생 전쟁일 것 같습니다. 47개월, 31개월, 34개월. 지금 개월수 보니까요, 자기 조절이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그쵸? 31개월. 네. 채팅창 잘 보이고요. 개월수도 제가 잘 확인했고, 제가 강연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나 공감되는 이야기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면서 진행할게요. 자기 조절이 어려운 아이, 우리 아이 폭주하죠. 지금 딱 폭주하는 시기의 개월수거든요. 근데 또 엄마들이 힘든 시기이기도 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물론 유튜브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 DM이 가장 많이 울리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알람을 켜놓을 수 없는 시간. 언제일까요? 그 시간이 바로 10시 30분에서 12시. 절대 제가 알람을 켜놓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루에도 몇십 통, 이렇게 100 몇십 통씩 이렇게 DM이 오는데, 확인을 해보면, 물론 뭐 다 답장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도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저는 왜 그럴까요? 자는 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후회스러워요.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엄마가 훈육이 들어가죠. 훈육이 들어가고 나면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엄마,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훈육 매뉴얼, 공부했던 훈육 매뉴얼대로 나는 하는데 아이가 그 매뉴얼에 따라 반응이 오지 않으니 굉장히 좌절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분노도 쌓여가고, 그리고 매일 일상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고 이렇게 하고, 아이를 재워놓고 이제 자는 아이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죠. 그러다가 엄마들이 뭘 하냐면, 이제 힘들게 육퇴를 했으면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이를 재우고 마음이 아프면 꼭 사진첩을 열어봅니다. 사진첩을 열어서 어디까지 가냐? 신생아까지 가죠. 그러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육퇴하고 나서 후회되는 마음, 그런 좌절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DM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마음은 사실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을 거예요.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직접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마음이 아이들한테
닿을 수 있게 제가 오늘 해야 될 일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아이의 자기 조절도 도와주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모의 분노 조절까지 좀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오늘 90분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감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마 대부분의 엄마 아빠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육아도 그렇지만 육아를 한 지는 저는 아이가 5살, 지금 만 4살이기 때문에 이제 4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전공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일을 하고 현직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부모 교육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총 횟수를 세어보니 제가 한 15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새기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의 정서지능은 부모로부터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서지능은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한 후에 이에 알맞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수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모가 꼭 해주지 않아도요, 어린이집에서도 배우고 유치원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서적인 부분,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엄마가 어떤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로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아이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다양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대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정서지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배운다라는 거를 오늘 꼭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고요. 정서지능이라고 했을 때 지금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가 말을 좀 잘해요. 그러면 짜증내지 말고 울지 말고 말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기가 보통 4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게 느껴져요. 울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말로 하면 엄마 충분히 도와준다고 했잖아가 되는데, 여기 지금 정서지능에 보이는 문장을요, 아이 발달 시기에 따라 조금 분할을 하셔야 돼요. 감정을 인식하는 것 자체는요, 3살, 4살 정도, 그리고 조절하는 거는요, 보통 4살은 넘어야 가능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은요, 보통 만 6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해져요. 생각보다 늦게 가능해지죠. 근데 그 시기를 기다리냐? 그건 아니에요. 정서지능을 발달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 작업들을 연령별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6살 여아, 4살 남아, 3살 남아 육아를 하고 있는데 요즘 목소리도 커지고 화도 많아져요. 아이 셋을 육아를 하면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 수가 없긴 하죠. 그쵸? 그래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자기 조절이 어려운 이유를 먼저 엄마가 인식하는 게 좀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아이들이 인지 발달이 미숙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워요. 이게 한 만 2세 정도, 지금 아까 24개월 전후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만 2세 정도에서 만 3세, 아직까지 막 잘 배우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만 4세까지요. 인지 발달은 돼요. 그런데 뭐가 같이 발달하냐면 자아가 형성되고 자아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가 오죠. 이 자아가 강해지는 시기가 오면요, 내가 할 거야,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이거 하기 싫어, 이거 좋아, 굉장히 자기 주장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아직까지 인지가 미숙하기 때문에 이게 옳은 행동인지 옳지 않은 행동인지 구분은 되지 않아요. 판단이 되지 않고 굉장히 고집스러워지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한 말이 트고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36개월에서 40개월 저는 굉장히 육아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로 꼽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는 아이가 하기 싫어 뭐 나 이거 하고 싶어 때를 쓸 때 그냥 뒤로 넘어갔어요. 그럼 엄마가 위험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훈육을 하고 다른 걸 딱 가져다 주면서 흥미 전환을 했을 때 어쨌든 흥미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36개월이 지나면서 아이가 말이 트고 문장으로 말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니까 아시죠? 안 돼라고 했을 때 무논리 속에 논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자기 생각을 따박따박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인지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생각일까요?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발달이 미숙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이 어려우면 자기 조절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다라고 일단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정서 발달이 미숙해서 자기 감정의 인식이 어려워. 방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너 짜증내지 말고 울지 말고 말해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고 했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짜증내고 우는 포인트가 엄마의 그 분노 게이지가 차올라가는 그 포인트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아이가요 정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서가 세분화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서 영역이 발달하기 이전 그러니까 뭐 한 2살, 3살, 만 2세, 만 3세, 뭐 만 4세까지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 시기쯤에 아이는 정서를 덩어리로 느껴요. 감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짜증나고 나는 피곤하고 불편해 이런 감정들을 덩어리로 느끼다가 정서가 세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짜증나고 불편한 거 안에 부정적인 감정 안에도 낯설다, 불안하다 또는 지금 섭섭하다 아니면은 수치스럽다 이런 감정들 굉장히 세분화되는 감정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을 울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말로 해야 엄마가 도와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는 사실은 자기 본인이 느끼는 이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때 어떤 것들을 해줘야 하냐면 너가 느끼는 그 감정은 이름은 이런 거야. 너가 지금 느끼는 그거는 당황스러워서 그래, 답답해서 그래, 아니면 피곤해서 그래, 불안해서 그래 이런 감정의 이름들 인식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려주는 방법은 그림책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잠자리 독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잠자리 독서를 할 때 이 시기쯤에 정서 영역의 그림책을 꼭 한 권은 넣었어요. 매일 밤 읽어주면서 감정에는 이런 감정도 있어. 친구가 이렇게 할 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엄마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언어화해주고 아이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다시 해석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 지금 짜증나서 그래? 너 지금 배가 고파서 불편해? 아니면 너 지금 낯선 사람이 있어서 불안했어? 이런 것들을 언어화해주는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영아기 또 유아기 넘어가는 시기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종합해서 했을 때 자기 조절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연습을 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요. 만 4세쯤 되면 이제 만족지연 신경망이라는 게 발달해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기다리는 연습,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함이 만 4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 4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발달한다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가 나눠놨는데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만 4세가 될 때까지 단계별로 반드시 훈련과 연습과 경험을 해야만 이 기다릴 줄 아는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자기 조절력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성장을 했다?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 갔을 때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어. 그러면 친구를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근데 친구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나는 때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참을 거야. 참아야 돼. 사람을 때리는 건 아니야.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기 조절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주먹이 나간다든지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공격 행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훈육을 했을 때 나 지금 집에 가고 싶어 정말 그냥 가버리는 친구들이 요즘은 꽤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려면 자기조절력, 만족지원, 신경망을 발달할 수 있게 우리가 아이가 적어도 12개월부터는 단계별로 좀 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준비를 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엄마들이 일상에서 아이들의 자기조절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장 자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오늘부터 좀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12개월 전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본능에 충실하죠. 물론 그 뒤에 아이들도 본능에 충실할 수는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욕구 자체가 일단 굉장히 생존과 관련된 것들의 욕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시기예요. 배가 고프면 울어요. 잠이 오면 울어요. 그리고 쌌어. 기저귀가 불편하면 울어요. 이런 것들이 많다가 이제 12개월이 넘어가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엄마와 나는 분리된 존재야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욕구들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만지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엄마가 아기띠를 했을 때 막 뒤로 몸을 젖히면서 거부하기도 하고요. 유모차에 타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굉장히 통제가 힘들어지는 시기죠. 그래서 12개월부터 우리는 아이가 어떤 욕구 표현을 했을 때 기다리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위험해서 이런 경험들을 조금씩 시켜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 시기에는 많이 찾는 거 뭐죠? 치즈, 그리고 떡뻥, 간식 이런 것들 많이 찾죠.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아이들이 엄마 나 지금 간식 먹고 싶어요. 간식 주세요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정말 없을 거예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울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말은 아직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뻗는다든지 이렇게 몸짓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엄마가 아이를 보면 내 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로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 기다려. 엄마가 준비해서 줄 거야. 요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뒤로 넘어가서 굉장히 크게 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얼른 까서 입에 쏙 넣어줘요. 왜냐? 지금 이 울음에 아이가 표현하는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원하는 걸 빨리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뭘 학습하게 되냐면 내가 울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들어 누웠더니 우리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걸 빨리 해결해 주는구나 이걸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두 돌이 되고 세 돌이 되면 아이의 행동은 더 격해져요. 아이의 표현은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울음과 떼쓰는 걸로 뭔가를 요구할 때는 잠깐 멈춰 주셔야 돼요. 내가 떼쓰고 뭔가를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움직이지 않구나, 해결해 주지 않구나를 아이가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냐면 잠깐 기다려, 앉아서 기다리면 엄마가 줄 거야.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아이들도요. 울다가도 엄마가 뭔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생각을 해요. 엄마가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지. 그러면 울긴 하지만 슥 앉는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가 뭔가를 제스처를 취했을 때 너무 잘했어 하고 간식을 가져다 주면 울지 않고 기다리면 우리 엄마가 간식을 주는구나. 요걸 인식할 수 있어요. 이 경험을 하고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저도 교사 생활을 9년을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사랑해, 아이 예쁘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루 종일 하고 퇴근을 하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교사는요.
잠깐만 기다려. 선생님 얼른 친구 도와주고 갈게.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루 동안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집에서 이걸 엄마와 연습을 하고 온 친구들은요, 좌절하지 않아요. 옆에 친구랑 잡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손도 만지고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이 없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 무너지겠죠. 그리고 굉장히 좌절하고 굉장히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서 기다리기가 힘든 모습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12개월이 지났다 하면 어느 정도 아이 발달에 맞게 기다리는 연습은 조금씩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자, 두돌 2단계가 됐을 때는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밥 시간에 엄마가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한테 간식을 제공하든 밥을 제공하든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아이를 앉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먼저 불러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 간식을 먼저 주고 잠깐만 기다려. 엄마 거 준비해서 우리 같이 먹을 거야 라는 미션을 던져줘요. 이때 아이가 기다리지 못한다고 해서 훈육할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대신에 같이 먹을 거야 기다려 라는 미션을 줬을 때 아이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손으로 막 집어 먹는단 말이에요. 포크 있으면 막 포크로 휘집고 집어 먹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게 한 달 정도 연습이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엄마가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기는 어려워. 그러다 보니 엄마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뒤돌았을 때 몰래 이렇게 집어먹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면 엄마는 거기서 이제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다음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 엄마랑 같이 먹자. 일상에서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신발 신고 외출할 때가 되면 아이한테 이렇게 다 할 때까지 뭐 장난감을 쥐어주거나 영상을 보여주면서 앉혀놓는 게 아니라 신발 신겨놓고 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 앉아서 기다려. 그림책 보면서 잠깐 기다려. 엄마 얼른 가방 챙겨서 나올게. 이런 미션들을 일부러 조금씩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3단계, 36개월이 되면요, 난이도를 더 높여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일상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션이기는 한데 어떤 거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원하고 집에 오면요, 아이들은 밖에서 많이 놀았다고 집에서 안 놀지 않아요. 집에서도 또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밥을 먹기 위해 장난감을 정리하라고 하거나 이제 자러 갈 시간이야, 목욕해야 돼, 놀이는 정리하는 거야 하면 아이들이 난리가 나죠.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와 함께 외출 후에 들어왔을 때 시간을 정해요. 아이들이 시계를 못 보는데요, 상관없어요. 긴 바늘이 움직이는데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스티커 아니면 뭐 빨간 스티커, 노란 스티커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긴 바늘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 스티커까지 도착하면 우리는 정리하고 밥을 먹을 거야. 정리하고 이제 씻으러 갈 거야. 이런 것들을 미리 아이들한테 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2칸 정도 남았을 때 10분 전에 이제 2칸 남았어. 그리고 5분 남았을 때 이제 1칸 남았어. 이렇게 공지를 해주면서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놀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네 이제 정리할게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똑같이 울어도요, 우리는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1달, 2달 경험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냐면요, 저희 아이도 물론 그런 경험들을 했고 제가 9년을 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물론 이런 연습들을 다 했는데요. 어떤 변화를 보이냐면 처음에 시간을 정했을 때 아이들이 시간을 체크하면서 노는 모습들이 관찰돼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뭐 40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들어오면서 엄마 오늘은 어디까지 놀아요?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 조절력도 키워갈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중에 8살,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 됐을 때 우리 자기 주도 학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학교 갔으니까 너가 너 시간을 관리하는 거야. 너의 학습은 너가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훈련하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놀이 시간부터 자기 시간을 이렇게 관리하고
하고 경험해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발달해 갈 수 있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 3세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원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또는 뭐 하원하고 놀이터에서 놀 때 시간 약속을 정하면서 이거를 조금 조절하면서 경험해보는 걸 기회를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또 분노 조절이 어려운 게 아이들의 자기 조절력은 이렇게 일상에서 키워줄 수 있는데 부모는 그렇다면 분노 조절이 왜 안 될까요? 왜 나는 오늘도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오늘도 자책할 걸 알면서 참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냐면 일단 매일 반복되는 아이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단히 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막 분노하지 않아요. 걱정을 하죠. 우리 아이가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친구를 깨물었어.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어떤 게 잘못됐을까?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매일 반복되는 아이의 문제 행동 어떤 거가 있냐면 밥 시간이 됐을 때 아이가 씹지 않고 입에 물고만 있다 밥 시간이 끝나요. 또는 밥만 주면 아이가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아무리 앉으라고 해도 앉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시간 수면 시간이 되면 돌아다니지 말고 이야기 그만하고 누워서 눈을 감으라 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재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면 결국 엄마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요. 밥 시간만 되면 일단 아직 밥 먹기 시작도 안 했는데 예민해져요. 오늘도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은 다 먹일 수 있을까? 40분 안에 식사를 완료할 수 있을까? 이런 예민함이 일단 생기고, 그러니까 불안함이랑 연결이 되겠죠. 예민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이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분노하는 포인트가 예전에는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지금은 진짜 조금만 아이가 듣지 않아도 분노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육아라는 영역에서 성취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지속해서 해나가기 시작하려면 분명히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요만큼의 성취, 요만큼의 결과물, 만족스러움을 느껴야 조금 더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육아를 할 때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엄마들이 힘든 포인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10번, 1000번 말해도 우리 애는 너무 안 바뀌어요. 내가 또 얘기했지. 아까 엄마 분명히 얘기했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은요. 100만 번은 얘기를 해야 가랑비에 옷이 젖듯 그 행동이 변화가 있을 듯 말 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찾을 수 있는 성취 포인트를 아이가 당장 뭔가 문제 행동이 변화된 거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내가 오늘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거, 목표, 굉장히 사소한 일상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거를 실천을 잘했으면 나는 오늘 잘했다.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감정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육아를 하다 보면요. 특히 뭐 워킹맘 아니면 뭐 독방 육아 마찬가지죠. 하다 보면 이게 내 안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으면 리셋이 될 수 있으면 환기가 될 수 있으면 다시 건강하게 해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쌓이고 쌓여요. 분노라는 것도요. 오늘 하루 참았다고 해서 내일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분노의 씨앗이 있으면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감정이 어떤 거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이죠.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피곤하고 체력이 되지 않으면 체력이 딱 되지 않을 때 건강하지 못할 때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예민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라면 육아를 건강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나의 체력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내가 너무 쉽게 짜증내고 너무 쉽게 분노한다 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체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조금 영양 섭취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든지 이런 체력 관리를 수면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기는 해요. 네.
지금 자기 전에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으세요. 네. 그리고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엄마가 분노 조절을 하는 것도 3단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뭐냐면 일단 내가 아이한테 쉽게 좀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한테 밥을 먹일 때 나는 조금 쉽게 화가 나는 상황이 와, 또는 내가 아이를 씻길 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또는 양치를 너무 거부해서, 머리 감는 거 거부해서 쉽게 조금 분노하는 상황이 와, 또는 재우러 들어갈 때 아이가 너무 자지 않기 때문에 나는 쉽게 분노하는 상황이야, 화를 내는 상황이야.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아유,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씻길 때요, 자기 전에 힘들어요, 다 화가 나는데요. 난리가 났는데, 2단계가 뭐냐면 일단 그러면 내가 분노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뭔가를 할 때 조절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훈육을 하려고 하세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안 된다고 했지. 너무 지칠 때는 말도 필요 없어요. 레이저, 눈으로 이렇게 훈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예요? 분노, 정서 지능은 부모한테서 받는다고 했죠.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가 느끼지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엄마가 하는 제스처, 손길, 그리고 눈길 하나에도 그런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는 굉장히 잘 느끼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내가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훈육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이성적일 때 다시 이야기해도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물리적인 거리를 둔다고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36개월에서 40개월 이 시기쯤에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너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 조금 엄마가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고, 아이가 보는 데서 그냥 심호흡을 한다든지 이것조차 안 된다라고 느낄 때는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어떻게? 한쪽 귀에 버즈를 끼고. 두 쪽 귀 다 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치만 나는 지금 빨리 환기를 시켜야 되고 감정을 추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버즈를 끼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2곡 정도만 들어도 감정이 싹 가라앉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때 아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집어 던졌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훈육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 아이가 지금 물건 집어 던지는 거 이거 훈육 못했는데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떡하나? 이거 못 고치면 어떡하나? 이런 압박감 때문에 지금 당장 분노 조절이 되지 않음에도 훈육을 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건은 아이들은 키워와서 아실 거예요. 오늘 밤에 또 던져요. 내일 또 던질 거예요. 훈육할 기회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아이한테 소리를 질러버린다면 아이가 어떤 걸 배우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운 눈빛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구나. 요거를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한 템포 쉬어가기, 호흡하기, 물리적인 거리 두기 요거 꼭 필요합니다. 자, 3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관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육아를 하면서 육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육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 또는 엄마와 육아관이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상담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어떤 게 굉장히 여러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엄마와 아빠가 맞지 않아요. 육아에 대한 의견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 앞에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화가 나는 나머지 설거지를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막 감정을 실어서 막 하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싸우지 않고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뭐예요?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옆에 와서 이렇게
애교를 부린다든지 상황을 조금 전환시켜 보려고 애쓰는 모습. 아이가 겨우 36개월, 39개월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육에 참여하는, 육아에 참여하는 모든 양육자 간의 이런 스트레스 관리도, 그리고 육아관을 맞추는 거,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엄마들,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없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육아를 한다든지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스트레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해소법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육퇴하고 나서 잠깐 동안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향을 맡으면서 뭐 별거 없어요.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본다든지 할 때 굉장히 힐링 되거든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쉽게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거 4가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자, 딱 3번 참기. 근데 3번 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혼자 참으면 안 돼요. 1번, 2번, 3번 참을 때 아이한테 꼭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내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민에도 나오는데요. 사전 질문지 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준 고민에도 나오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엄마 지금 기분이 이래. 부정적인 감정, 엄마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마음이 이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는 게 아이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엄마는 3번까지 참을 거야. 지금 2번 참았어, 엄마. 1번 참았어. 더 이상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하고 이 참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요. 물론 아직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친구들은요. 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아까 저희 아들은 눈치가 없어요 라는 채팅이 보였는데 또 눈치가 조금 없고 또 상황 파악을 아직 하기 힘든 친구들은 3번 참았어. 뭐 의미 없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매일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참고 있구나를 느낄 때 내가 행동을 조금 수정해야 되겠구나 너무 잘 느끼고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3번 참는 거, 아이한테 공지하는 거 요거 해주셔야 되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내일 실천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전주에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거 사소한 것들을 계획을 해요. 근데 내일 사소한 목표 한 가지 세우기가 어떤 거냐면요. 대단히 뭔가 아니에요. 뭐 내가 육아서를 보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가 하원하고 왔을 때 꼭 안아주고 오늘 정말 고생했어, 수고했어, 사랑해 하고 얘기해주기 이런 사소한 것들. 그리고 아이가 하원하고 왔을 때 적어도 40분은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아이한테 집중해서 질적인 시간 보내기.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 해주기.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세요. 저도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성공했을 때 오늘 30분, 40분 동안 나는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아이와 좀 놀면서 소통하고 눈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눴어. 그럼 나는 목표 달성을 한 거예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표 달성 체크를 해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하루에 한 가지만 해도 사실은 1년이면 365가지거든요. 365번의 성취감을 느끼면 좋은 엄마가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들도요 마찬가지 느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오늘 이거 해줬어 라는 거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사소한 목표를 세우고 아이가 행동이 수정되는 거에 자꾸 그 가랑비에 옷 젖듯 행동이 수정되는 거에서 성취를 느끼려 하지 마시고 작은 목표 실천하고 성취감 느끼기 요거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한테 미안할 때 사과하는 거 3분 안에 어떤 거냐면
아이한테 소리를 질러버린다든지 분노를 참지 못했다든지 또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도 사람인지라 매 순간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요, 아이한테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걸 힘들어서 안 하잖아요. 그게 그 감정이,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미안해서 불편한 감정인데 이게 아이가 어떤 행동을 좀 잘못하거나 포인트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말로 나간다든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함을 아이한테 표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미안한 일이 생겼을 때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아이한테 좋은 모델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친구한테 미안한 마음, 미안한 일이 생겼을 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실수했어 이런 말들 하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책 보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친구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미안해하고 인사하는 거야, 사과하는 거야 가르쳐 주면서 정작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모델링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내가 아이한테 실수했을 때 미안해, 엄마가 실수했어, 미안해, 속상했지, 엄마 다음부터 좀 조심할게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 너무너무 좋은 모델링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도 똑같이 해요.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엄마 내가 미안해,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꼭 안고 사랑해 말해주기 이거 저한테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DM 보내셔도 제가 아이한테 전달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면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진심이 그대로 DM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제가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오늘 아이와 조금 관계가 틀어졌었다, 훈육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다 라고 할 때 우리 잠자리 독서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아이가 16개월쯤 됐을 때 그 이후로는 잠자리 독서를 하고 불을 끈 다음에 잠자리 대화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어요. 잠자리 대화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속상한 일 있었어? 오늘 행복한 일 있었어? 엄마는 이런 일이 있었다. 엄마 아까 전에 윤희가 이렇게 해서 물건을 집어던져서 엄마 그 얘기했지. 그 얘기할 때 엄마 마음이 너무 속상했다. 이런 말들, 그리고 엄마 너 정말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말들을 매일 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아이는 당연히 애정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애착을 느끼고 그거는 물론이고요. 뭐가 좋아지냐면 엄마가 아이를 재우고 나서요. 그 하루의 마무리가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하고 나면요. 육퇴하고 났을 때 훨씬 더 내가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육퇴하고 나서 건강한 시간을 보낸다는 건 결국 그 다음날 육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4가지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별게 없어요. 이게 뭐 대단한 뭔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때요? 실천하실 수 있겠죠? 지금 채팅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잠자리 대화나 스킨십 사랑의 표현은 많이 하는데 애기들 셋이랑 같이 자니까 그런데 다음날 리셋돼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다음날 리셋되면 또 다음날 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음날 밤에 또 아이들이랑 애정 표현하고 하실 수 있게. 아이를 둘 키우고 셋 키우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한 명이 있으면 관심을 온전히 주고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겠지라는 거가 있는데 아이가 둘, 셋 있으면 괜히 그 부분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는 하거든요. 아이가 둘 있으니까 셋 있으니까 내가 온전히 한 명한테 사랑을 주지 못해 이런 마음을 늘 가지실 수 있는데요. 거기서 오는 굉장한 또 배움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또래 관계 또는 형제 자매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성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 사실은 형제 자매라잖아요. 그래서 외동을 키우는 아이의 엄마는 분명히 또 그거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을 거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40분 이제 1부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상담을 진행을 할 건데 지금도 고민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전 질문지를 받아서 제가 거기서 4가지 질문을 조금 선택을 했어요. 4가지 질문을 코칭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선정 기준은 뭐였냐면 굉장히 공통적으로 보이는 많은 분들이 이 연령에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아 3살, 유아 6살 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서로 부모를 뺏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마음을 나누는 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아빠와 친해지는 방법, 아빠와 노는 법이 궁금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 그대로 고민이 지금 담겨 있죠. 아이가 둘 있으면 뭔가 온전히 아이 하나한테 애정을 주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늘 있는데요. 아이들은 또 형아가 있고 동생이 있어서 둘 사이에 끈끈하게 유대감이 생기고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못해줘서 미안해 보다는요, 이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아이가 둘 있을 때 늘 이 아이 한 명에게 질적인 상호작용, 질적인 시간을 보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요. 2주에 한 번도 좋아요. 아이 한 명과 질적인 시간을 보내는 걸 조금 규칙적으로 가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3살 아이만 데리고, 그러니까 엄마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외동놀이, 뭐 이렇게 외동데이 뭐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2 이상 자녀를 키우시는.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3살 아이는 3살 아이대로 형아가 없을 때 온전히 집중받고 내 발달에 맞게 엄마가 상호작용해 주는 거, 놀이해 주는 거,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6살 같은 경우에는 또 동생의 방해 없이 온전히 엄마의 관심과 집중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뭐 아이 하나만 데리고 여행을 가라,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따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욕하러 들어갔을 때 거품 목욕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조금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목욕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릴렉스되는 그 편안한 시간 동안에 엄마와 질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 또는 뭐 금요일 정도 됐을 때 6살 아이면 하원을 조금 일찍 시켜서 엄마랑 스타벅스 가서 이렇게 초코라떼 하나 시켜가지고 쿠키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색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대화도 하고, 또는 뭐 다이소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사서 카페 가서 색종이 접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요. 이 질적인 시간을 조금 규칙적으로 가져주는 거에서 만족감이 아이들이 굉장히 크고, 둘이 있을 때 좀 싸우고 엄마가 관심을 온전히 주지 못할 때도 아이들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와 친해지는 법, 아빠와 노는 법을 좀 공유해 달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굉장히 고민이겠다 했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시기쯤 재접근기가 오면서 어떤 게 있냐면 엄마 껌딱지가 돼요. 그러니까 잠도 엄마랑 자야 되고 노는 것도 엄마랑 놀아야 되고 밥도 엄마랑 먹어야 돼요. 심지어 저희 아이가 재접근기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도 엄마 껌딱지기는 한데요, 카시트를 내려주고 태워주는 것도 엄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아빠랑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거, 목욕하는 것부터 떼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조금 민감한 포인트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즐겁게 놀 수 있는 것부터 아빠랑 하게끔. 제가 제일 처음 아빠랑 유대감을 위해서 떼어줬던 게 뭐냐면, 아빠랑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오는 거. 아이들은 분리수거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분리수거장 옆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엄마랑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버리고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빠랑 분리수거하면 놀이터에서 조금 놀 수 있어. 킥보드 타고 갈 수 있어.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되면 가능해지면서 그 다음번에 좀 제시했던 게 뭐냐면, 엄마는 베스킨라빈스 포인트 카드가 없거든. 근데 아빠는 포인트 카드가 있어.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빠랑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올래?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아이들이 거절할 수가 없죠. 아빠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같이 가고 싶지 않지만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랑 한 번, 2번 조금 규칙적으로 가게 되면 아빠가 알게 되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아, 우리 아이는 이런 얘기, 이런 표정, 이런 제스처, 반응을 했을 때 깔깔깔깔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아빠와 아이의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카를 가본다든지, 그 다음에는 아빠랑 둘이서 뭐 식당을 가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부터 이제 떼어주게 되면요, 집에서 놀이를 할 때도 아빠랑 같이 블럭놀이 하는 거, 아빠랑 같이 역할놀이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점차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하실 수 있을까요? 아빠가 목욕시키고 몸으로 놀아주는데도 잠은 엄마랑 자야 한대요.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면은 엄마가 해주시고, 목욕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조금씩 점진적으로 떼어주는 것부터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정한 틀 안에서, 여기서 내가는 엄마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정한 틀 안에서 벗어났을 때 급격하게 분노가 차올라서 버럭 화를 내게 돼요. 예를 들면 카시트 벨트 빼는 거, 밥 먹다 수저 던지는 거, 물건 던지는 거. 임신 출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이에게도 감정 조절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면 창피해요. 엄마는 유해져야 한다는 말이 맞다고 느껴져 노력하는데 막상 당시 상황엔 인내심이 뚝 끊기면서 버럭하게 됩니다. 저 같은 타입은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공부한 거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자기가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거. 근데 여기서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틀 안에서 벗어났을 때 급격하게 분노가 차오른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스스로 내가 화가 나는 포인트를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한 틀은 사실은 엄마의 틀이잖아요. 그것도 아마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사연이 저랑 똑같아요 라고 공감도 해주셨는데요. 어떤 거냐면 엄마의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하는 허용의 범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정할 때는요, 나 혼자 정하지 말고 양육에 참여하는 배우자, 남편과 함께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틀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나면요, 나의 허용 범위는 아니지만 육아할 때 우리가 요 정도는 해야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를 일단 머리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질적으로 조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아이한테 잣대를 딱 두기에는 아이가 너무 미숙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인식하고, 근데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카시트 벨트 빼는 거, 요런 것들, 밥 먹다가 수저 던지는 거, 요런 예시 상황들,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했을 때 좀 자주 화가 나는 포인트인 걸 예시로 들어드린 것 같거든요. 여기서 틀 안에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건강과 안전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카시트 벨트를 빼는 거는요, 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단호하게 훈육을 해주셔야 돼요. 건강과 안전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단호하게 훈육해야 된다라는 틀을 일단 딱 좀 넓혀주시고, 그리고 밥 먹다가 수저를 던지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동 수정이 절대로 뭐 한 번, 두 번, 뭐 10번, 20번 말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배워가는 단계예요. 100만 번은 얘기해야 가랑비에 옷 젖듯 박길동 말동이다. 요거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좀 틀 안에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좀 구분 지어주는 작업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단호하게, 그 외에는 요거는 내가 조금 허용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구나, 요거 조정부터 먼저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번 참기, 말할 때 3번 참는데, 화를 내기 전에 3번 참는데 어떤 거냐, 아이한테 공지하기. 엄마가 이야기했어. 엄마 2번째 이야기했어. 엄마 마지막이야. 너 그렇게 하면 엄마 정말 화가 날 것 같거든. 이제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지만 참는 연습. 그리고 아이한테 공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놀이에 있어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능력은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참았다가 나중에 부모에게 이야기하거나 여러 번 반복되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불편한 감정을 조금씩 표현하도록 시도하지만 감정을 표현할 때 타인이 싫어하고 놀이가 중단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자기 놀이를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주도적인 것들, 그런 모습들은 관찰이 된다고 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미숙한 부분인데,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뒤에 있죠. 만 4세래요, 아이가. 이 시기에 뭐가 발달한다 그랬죠, 제가? 정서가 세분화되고 같이 발달하는 영역이 사회성이에요. 그 전에는 성인,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한테 관심을 주는 거,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가 만 4세쯤 되면 이제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해져요. 그 타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타인은 바로 또래 관계, 친구. 그래서 이 시기에요. 굉장히 미숙하잖아요. 사회성이 이제 막 발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엄마 나 이제 사회성이 발달하기 시작했어. 이렇게는 절대로 말 안 해요. 엄마 친구가 나만 싫어해. 엄마 친구가 나만 안 놀아줘. 엄마 친구가 나만 미워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 모습들이 관찰된다. 그러면 엄마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우리 아이가 이제 또래에 관심이 생겼구나. 친구한테 관계에 조금 중요성을 느끼고 있구나. 소속감을 좀 중요하게 느끼는구나. 사회성이 발달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되거든요. 요거를 캐치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중요하게 알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친구가 속상하다고 할 때는 이런 마음을 표현해야 돼. 처음에 말씀드렸죠.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늦게 발달한다. 만 4세에서 만 6세 사이에 발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바로 표현하지 못한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와 나 사이에서 관계에서 아이한테 불편함이 생겼을 때 표현하는 모습을 모델링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너가 그렇게 하면 소리 지르면 엄마 너무 마음이 불편해. 너가 지금 밥 먹는데 계속 장난치면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가 이렇게 한번 얘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복해서 일상에서 경험시켜주면요.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불편하면 불편하다 말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발달적인 측면 그리고 기질적으로 뒤에 나오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친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물건 던지기, 짜증이 심해졌어요.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울고불고 제어가 되지 않고 밥 먹다가 기분 나쁘거나 입맛에 안 맞으면 음식을 던집니다. 언어 두 단어기인데 어떻게 언어 발달을 촉진하면 좋을지 두돌 아이와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건강한 놀이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 이 시기에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딱 모습이에요. 뒤에 나오죠. 두돌 아기. 제가 강연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또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이 두돌 아기를 표현할 때 쓰는 세 글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법자. 두돌 아기는 무법자라고 보셔야 돼요. 옳고 그름의 판단 안 되죠. 자아가 강해지기 때문에 자기 주장 굉장히 심해지죠. 그리고 정서가 아직 세분화되면서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짜증 엄청 심하죠. 지금 여기 나왔죠. 언어 발달도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을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답답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무법자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저희 아이도 이 시기쯤에 경비 아저씨가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월급 받아야겠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너무 주차장에 누워서 바닥을 쓸고 있으니 들어 누워서 막 땡깡을 부리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시기에는 어쨌든 몸으로 표현하고 감정 조절 안 되고 자기 조절도 미숙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말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줬던 자기 조절력 1단계, 2단계, 3단계 일상에서 많이 실천하시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조절력을 키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직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한다고 해서 아이가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포인트까지 거기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이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있는지도 체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물건을 던지거나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라는 거를 정말 반복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훈육하실 때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화난다고 물건 던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아이가 또 그 행동을 반복할 거거든요. 결국에 더 거슬러 가면 아이는 그 감정을 또 느낄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행동이 바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를 한 3 정도 비율로 알려줬다면, 그런 감정을 느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를 7 정도로 비율로 계속 끊임없이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가 자꾸 물건을 집어던지면 화가 나. 그럼 물건 집어 던지는 거 아니야. 물건 집어 던지는 거 아니라고 했어. 대신에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얼른 와서 이야기 들어줄 거야. 안아줄 거야.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 아이가 흥분해서 막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물건 던지는 거 아니야 까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는 물건 던지는 것 대신에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야. 박수를 치는 거야. 야호 하고 소리를 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아이 수준에 맞게 알려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4가지 질문을 받아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채팅이 계속 올라왔는데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요. 고민 한번 올려주시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는 바로바로 조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정서책 추천 부탁드려요. 이거 아까부터 계속 올라와서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아까 그 잠자리 독서에서 제가 정서책을 매일 한 권씩 읽어준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잠자리 독서에서 정서책을 읽어줄 때는요, 정서책, 소전집, 전집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아이의 그림책을 읽다 보면요, 어떤 그림책이든 뭐 공룡 유치원이든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레미곰이든 어떤 그림책아, 뽀로로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감정들이 표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감정, 친구와 놀 때 어떤 감정,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어떤 감정,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 어떤 감정, 이런 감정들이 되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책들이, 그러니까 소전집이든 전집이든 감정이 조금 잘 드러난 책에 이렇게 꽂아놨을 때 잘 보이게 저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저만 볼 수 있게 스티커를 붙여서 그 책을 뽑아서, 그러니까 뭐 정서 영역의 책을 구입해서 보여줘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뽑아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내용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 그러니까 너도 이런 적이 있었어. 친구가 이랬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우와, 병원에 갔더니 이런 감정을 느꼈대. 무서웠나 봐. 이런 것들을 책과 아이의 일상을 연결지어주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해요. 대단히 무슨 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게 중요하고, 한 가지 책을 추천을 드리자면 36개월에서 제 40개월 아이 키우면서 되게 힘들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엄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울지 말고 이야기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가 감정의 인식이 아직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정에 이름을 붙여봐라는 노란 페이지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왜 중요하냐면, 감정 카드가 같이 들어있어요. 안에 감정 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 표정으로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밤 다 읽어주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카드를 가져와 봐. 아이가 선택해서 가져오면 그 감정들을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책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올려주시면. 잠시 이게 앞부분이 조금 잘려가지고 네. 유치원에 다니는 6살 남아인데 욕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배워오고 사용합니다. 안 된다고 좋지 않은 이야기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니 더 엄하게 훈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려주시면. 그러면 이거 다른. 아이들이 6살, 7살쯤 되면 이제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이나 사용하지 말아야 돼. 아직까지 노출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학원차에서도 그렇고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듣고 오거든요. 노출이 되거든요. 이때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가 그런 얘기를 듣고 모방할 때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는 이게 그러니까 해도 되는 말인지 하면 안 되는 말인지 구분 없이 막 뱉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이런 감정에 대해서 조금 많이 포인트를 짚어주는 게 좋아요. 그냥 재미로 막 장난으로 막 뱉어내는 말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야로 설명이 돼야지 아이가 그 단어를 쓰면서 이제 느끼는 감정이나 다른 사람이 느낄 감정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하면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쁜 말이야, 쓰면 안 돼 보다는 그런 말을 할 때 기분이 어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대신에 이렇게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죄송해요. 저희 아이도 그렇고 4살, 5살쯤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아이씨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해요. 어디서 듣고 아이씨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하면 이제 나쁜 얘기야라는 거를 해줬더니 아이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내뱉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지만 그런 말들 대신에 아이 참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씨가 아니라 아이 참 이렇게 대처해보자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조금 수정해 줄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이것도 위의 질문이랑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가 셋인데 첫째, 둘째가 연년생이다 보니 항상 뭐든 같이 하는데 친정엄마나 신랑은 무조건 첫째부터 둘째도 먼저 하고 싶어 하는데 언니니까 먼저 해야지. 저는 속상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자매가 있을 때 이런 부분 되게 고민이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빠나 친정 엄마 입장에서는 서열을 조금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둘째, 셋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형제의 순서보다는 나는 왜, 그러니까 언니는 왜 맨날 먼저야, 이런 불만들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기 때문에 먼저 한다 보다는 규칙을 조금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살 정도 넘어가면서는 이제 아이들이요,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이게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친구들이 와 너는 멋진 아이야 같이 놀자 인기 있는 친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경험, 그리고 배려해야 되는 경험, 양보해야 되는 경험, 이런 것들을 집에서도 조금 연습을 하고 가게 되면 굉장히 실천하면서 좀 인기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친정 엄마나 신랑이 걱정하는
언니한테 함부로 할까봐, 그러니까 그 서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들은 일상에서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언니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동생한테 그렇게 말하면 속상하지. 언니한테 때리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언니한테는 이름을 부르는 반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뭔가를 할 때는 조금 동등한 입장에서 규칙을 그러니까 순서를 정할 때도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이게 아이가 5살 이상이 되면 던져줘도 좋아요. 너희가 순서를 정할 건데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던져주면 정말 기발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자기들도 굉장히 수용을 하면서 즐겁게 순서도 정하고,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도 하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7살, 5살, 4살 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3박 4일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노래 듣자. 그 다음번에는 적은 순서대로 노래 듣자. 그 다음번에는 둘째 먼저, 첫째, 셋째. 그 다음번에는 둘째 먼저, 셋째, 첫째. 이거를 어른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 자기들이 의논하고 자기들이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번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대로 순서를 정해오거든요. 결국 이게 나중에 집단에 갔을 때 문제 해결력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니니까 제일 먼저, 언니니까 무조건, 이것보다는 자기들끼리 어떤 순서를 정하고 룰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하나 더 볼게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면 불안해하면서 계속 울면서 반대로 얘기하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예를 들어 과자 줘가 거절되면 과자 안 주는 거야를 반복하게 됩니다. 연령이 조금 중요하기는 한데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됐을 때 불안해서 계속 울 수 있지만 오늘 주제기도 하죠. 자기 조절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좀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자를 계속 달라고 했어요. 근데 과자는 더 이상 안 돼. 엄마랑 약속했지. 오늘 하나만 먹기로. 오늘 하나만 먹었으면 이제 그만 먹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울고 짜증을 내요. 그러면 엄마가 울지 마. 짜증내지 마. 그 부정적인 감정에 자꾸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은 불안감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먹고 싶은 마음, 속상한 마음,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엄마 안 해주는 화나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사실 떼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울지 마, 짜증내지 마가 아니라 울어도 괜찮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는 울어도 되고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 감정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고, 엄마랑 하나만 먹기로 해서 더 이상 못 먹어서 속상하지. 그래서 속상해서 짜증났어? 근데 엄마 내일 꼭 줄게. 내일은 우리 더 맛있게 먹어보자. 더 맛있는 거 줄게.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해석과 설명을 해주시되,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는 본인의 감정 주인, 그러니까 아이 감정 주인 노릇까지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는 고스란히 아이가 조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속상했어? 속상할 때는 좀 짜증 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대신에 이제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서 어떤 건 봐야 되냐면, 너가 짜증 난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거나 다른 사람 기분까지 안 좋아지게 하는 거는 안 돼. 그러니까 짜증이 날 때는 혼자 편안한 공간에 가서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와. 요 정도의 피드백. 그러니까 지금 울지 마, 짜증 내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거, 아이의 감정은 공감해 주시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해요.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아이에게 훈육하고 화를 낸 이후에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평소처럼 웃으면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아이에게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죠.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훈육을 할 때 아이가 나타나는 그 행동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는 아이도 있고요.
고집을 부리는 아이도 있고요. 그때 엄마가 조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포인트가 또 뭐냐면, 우는 아이한테는 울음이 그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치지 않아서 화가 나는 포인트. 그리고 아이가 엄마 얘기 들어, 엄마 지금 얘기하고 있지라고 하는데 막 보란 듯이 물건을 더 던진다든지 자기 머리를 막 때린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분노가 또 차오를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훈육을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아이가 물건을 던졌어요. 그러면 물건을 던지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 가르칠 거거든요. 근데 기질에 따라서 굉장히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 중에는 엄마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할 때 내가 물건 던지는 거는 잘못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보는 굉장히 무서운 눈빛과 단호한 표정과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감이 높아져서 엄마한테 막 더 매달리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엄마들이 안아줘도 되나요? 안고 훈육해도 되나요?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요. 내가, 이 아이가 기질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나 감정에 조금 민감한 친구예요. 그런데 좀 감정을 추스려주고 괜찮아. 엄마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너 미워서 화내려는 거 아니거든? 이라고 하면서 감정을 좀 다독여주고 물 한 잔 마시고 진정해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조금 진정이 되고 화난다고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라고 훈육을 한 10번, 20번 반복해서 했어요. 그때 아이가 물건을 던지는 행동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수정이 되지 않고 물건을 던졌을 때 이렇게 훈육을 했는데 아이가 보란 듯이 물건을 더 던져요. 이게 좀 3돌 정도 되면 간 보는 시기가 오거든요. 어떻게 행동했을 때 엄마가 더 흔들리더라. 이걸 아이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 말 들어, 이리 와, 물건 던지면 안 된다 그랬지? 막 이것보다는요. 너 거기서 들어. 귀 막아도 엄마 들리는 거 알고 있어. 들리지? 물건 던지는 건 안 되는 거야. 화난다고 물건 던지면 안 된다고 엄마 여러 번 얘기했어. 아이들이 막 귀를 막고 막 하게 되면요. 엄마가 얼른 대답해. 네 하고 대답해야지.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을 할까요? 절대 대답 안 해요. 고집 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훈육의 마무리라고 생각하는 거를 네 알겠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고 엄마는 엄마 할 거,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엄마 할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도 조금 마음이 가라앉고 이성적일 때, 아이도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아까 엄마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기분이 어땠어? 엄마는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속상해. 마음이 불편했어.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조금 마무리를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훈육을 할 때 꼭 마무리가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지금 할 때 그 상황이 좀 혼란을 줄까 봐 그래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성적이지 않을 때 훈육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표현은 하지만 엄마가 이성적이지 않을 때, 아이가 이성적이지 않을 때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알았지 까지 해서 끝내고, 나중에 엄마도 이성적일 때 아이도 괜찮아졌을 때 그때 조금 이렇게 관계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훈육을 했는데 반대로 네 알겠어요 한다든지 잘못했어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심호흡 한번 하고,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엄마 정말 속상했거든. 엄마 정말 실망했거든. 엄마 정말 놀랬거든. 감정에 대해 충분히 표현해 주시고 안아주시면 돼. 우리 물 한 잔 마시면서 그럼 같이 진정해 볼까? 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진정하고. 아이들은 또 그렇게 되면요. 언제 그랬냐. 아직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도 막 웃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 분위기를 전환해 보고자 막 웃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그런 거를 시도하게 되면 그걸 또 매몰차게 단호하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먼저 얘기해줘서 고마워.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 근데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딱 짚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또 한번 볼게요. 아이가 요즘 이렇게 볼게요. 아이가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한 개만 보고 끄는 거야 라고 하면 대답은 네 하고 잘하는데 정말 한 개가 끝나고 나면 세상서럽게 울어요. 아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고민 남겨주실 때 개월수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노출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미디어 노출해도 되나요? 몇 살 때 해야 되나요? 밥 먹으면서 보여줘도 되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미디어 노출의 기준은 원래는 만 24개월 이전에는 노출하지 말라였다가 지금은 만 18개월로 바뀌었어요. 만 18개월 이상 됐을 때 이제 노출을 하는데 뭐 30분 정도 노출하면서 부모가 함께 본다 가이드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키시면서 아이한테 노출을 했을 때 기준을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기조절력 얘기를 했는데요. 한 개만 보고 또는 30분만 보고 이렇게 시간을 정하거나 횟수를 정했을 때 중단했을 때 아이가 속상해하기는 하지만 설명하면 또 금방 마음이 풀리고 기분이 풀려서 다음 일과를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처럼 한 개 보고 끝나고 끄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매일매일 우는 행동을 반복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음 일과의 짜증으로 울음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아직까지는 그게 조절력이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디어는 어쨌든 조절해야 되는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절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이가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노출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속상한 마음을 좀 공감해 주면서 엄마랑 그럼 재밌는 거 해볼까? 대신에 이거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전환이 되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좀 보여주기도 힘들고 안 보여주기도 힘들다 한다면 아직까지는 노출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밥 먹으면서 미디어 보여줘도 되나요?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미디어를 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아이가 보면서 즐겁게 식사를 한다 한 가지 상황과 두 번째는 아이가 미디어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한눈 팔려 있을 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한 숟가락이라도 입에 더 넣어준다. 이 두 가지 상황이거든요. 전자는 뭐 무리 없이 하셔도 괜찮아요. 같이 보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서 뭐 먹어도 물론 뭐 좋은 컨텐츠를 노출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지만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미디어를 노출하는 목적이 아이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식습관에도 그렇고 전혀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자기 밥이 자기 것임을 알고 스스로 미디어 보면서 즐겁게 보면서 스스로 자기 밥을 식사를 할 수 있다. 요 기준에서 미디어 노출을 좀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실패와 성취 경험이 낮았던 36개월 아이입니다. 30개월 정도까지 아이가 요청할 때 기다리는 상황 없이 제가 많이 해줬어요. 이 때문에 아이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야기입니다. 평소 정서적인 표현, 아이가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말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하고요. 이게 뭐냐면요. 성취 경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물론 엄마가 애정 표현을 하고 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높게 느낄 수 있게 애착 표현하고 정서적인 표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거가 또 중요하냐면요. 주도적인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육아를 할 때 성취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분노하고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어떤 거를 원할 때는 엄마 내가 이거 필요해요. 아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을 때는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을 때는 엄마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성공도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문제 해결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아이가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기라고 여기고 36개월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기라고 여기고 엄마가 다 해주거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심지어는 뭐 아이의 감정까지 통제하려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져 왔다면 사실은 아이가 자존감이 낮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수동적인 아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주도해서 뭔가를 계획해보고 실행해보고 또 성취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작은 것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저희 아이한테 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한 18개월쯤 됐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양말 뭐 신고 싶어? 오늘 간식은 어떤 거 먹고 싶어? 엄마 오늘 된장찌개 끓일 건데 그 안에 어떤 야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놀이를 할 때도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가 아니라 오늘 어떤 놀이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 이런 상호작용들, 이제 조금 열린 질문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통제하는 그 수준을 조금 낮춰주시면 분명히 아이한테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 사전 질문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하고 마지막에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요 말을 멘트들을 몇 분이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늦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정말 스펀지처럼 그때그때 받아들이고 또 변화되는 환경에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하게 이렇게 변화에 적응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 너무 심해서 언어가 늦어요. 지금부터 중단하고 언어 노출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본인의 성취가 조금 낮아요 하면은 지금부터 주도적인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조금 내려. 잠잘 때 엄지손가락을 빨아요. 손가락 문어 동화책, 손톱 바르는 거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5살입니다. 너무 고치고 싶어요. 요거 고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엄지손가락을 빠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구강 욕구가 강한 친구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은 구강 욕구가 강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습관으로 남아있는, 내가 수면할 때 손가락을 빨아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근데 손가락 빠는 행동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영역에서는 비슷한 코칭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잠을 잘 때 이제 손가락을 빤다든지 쪽쪽이에 집착을 한다든지 또는 뭐 애착물에 조금 집착을 한다든지 또는 엄마의 머리카락 아니면 뭐 팔꿈치 만져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손가락 문어 동화책, 손톱에 바르는 것들 이런 것도 해도 괜찮은데요. 손 빠는 경우는 특히나 뭐가 있냐면요. 쪽쪽이는 엄마가 떼면 떼져요. 그쵸? 아이가 원해서 힘들어하거나 뭐 이런 행동들, 문제 행동들 나타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되는데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조절해서 참고 욕구를 참고 이거를 수정해 나가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 자극이나 욕구가 좀 많은 친구들은 결국에는 외부에서 오는 감각 자극을 조금 더 많이 푸시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뭐 목욕을 하고 나와서 손가락을 많이 빠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랑 조금 연결된 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마사지 해주는 거, 손가락과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는 구강 욕구가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조금 예민한 친구기 때문에 목욕하고 나면 사실 어차피 로션들 다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랑 발가락이랑 여기 종아리 부분, 허벅지 부분, 유아자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감각 자극이 욕구가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랑 연결된 부분, 엉덩이, 등 요 부분들을 좀 마사지 해주는 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막 머리카락을 만진다든지 손을 빤다든지 이런 친구들한테도요. 하면 안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오히려 머리카락을 만져주거나 아이 등을 이렇게 쓸어주거나 눈썹 부분을 좀 만져주거나 감각이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엄마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조금 주시면 충족감이 느껴져요. 그 충족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낮춰지거든요. 그러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런 행동들이 좀 수정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좀 질문까지 여러 가지 받고요. 지난번에 제가 소통 없이 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다 하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보내면서 사랑해 하고 표현해 주셨어요? 표현하고 보냈어요? 아, 지금 살짝 그쵸. 민망한 웃음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훈육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하면 안 돼요. 뭐 육아를 하면서 매뉴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애정 표현하는 거잖아요. 너의 존재가 너무 나한테 의미 있어, 소중해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민망해서 낯간지러워서 편지로 써왔어요. 그래서 요거 편지 하나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의 마음이 좀 와 닿았을까요? 잘 와 닿나요? 가장 눈물을 흘리시는 분 계신데 제 마음이 좀 잘 와 닿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낳았으니 평생 육아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분명히 내가 관리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마음이 건강하게만 잘 유지하면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육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